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제 자식을 하마터면 악마에게 빼앗길 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 제 아들은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인데 그런 아들을 빼앗길 뻔했다니 제 삶 전체가 끝장날 뻔했던 것이죠. 지금은 다행히 아들도 저도 무사하지만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네요. 결혼 전 원래 저는 한복 디자인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의상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우연히 한복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쪽으로 진로를 틀게 되었죠. 물론 TV에 나오는 대단한 디자이너들처럼 눈부신 커리어를 달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저는 여러 유명한 선생님과 일하며 혼자 근근히 살아가는 평범한 디자이너였죠. 그런 저를 남편만은 특별하게 봐주었어요. 저희는 대단하신 분들이 결혼한다는 초호화 예식장에서 저는 혼주의 한복을 받으리다가 남편은 결혼식 전반의 사진을 찍다가 만났는데요. 사진작가였던 남편은 절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며 연락처를 물어보았죠. 처음에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흔한 작업용 멘트로 치부해 진지한 관계로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만나다 보니 의외로 사람이 진중하고 생각이 깊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제 커리어를 응원해 주었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일 계속할 거지? 결혼하고 나서? 애 키우고 살림하기 바쁠 텐데 일은 무슨. 그냥 당신 내조나 잘하고 살아야지. 그러기엔 당신 실력이 너무 아까운데. 당신 스케치 보고 내가 항상 너무 좋다고 했잖아. 당신이 나한테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지 뭐. 실제로 오래 일해봐도 주목도 못 받았는걸. 사람마다 다 자기 때가 있는 거지. 당신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때를 못 만난 것뿐이야. 나는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어. 너무 아깝잖아. 남편은 제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던 순간에도 저보다 더 절 믿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믿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저희가 결혼할 때 한 가지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건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남편은 어차피 자기가 사진작가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연이 끊겼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예식장 혼주석에 앉아 시종일관 무서운 표정으로 절 노려보다가 쌩 가버리신 시어머니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에 오시지도 않을 거라며 장담했던 남편도 놀라긴 하더군요. 시댁은 100평짜리 저택에 살 정도로 부자였는데 건실한 사업체를 이끌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는 두 아들이 모두 사업을 물려받길 원하셨다고 해요. 그런 시어머니의 바람을 저버리고 남편이 사진작가의 길을 택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였죠. 하지만 결혼한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전혀 시댁의 간섭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신혼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희는 결혼 후 아들도 갖게 되며 더욱 사이가 돈독해졌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아이가 아직 두 돌이 되기도 전의 일이었어요. 당시 육아로 인해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집 전화로 재앙과 같은 소식이 전달된 겁니다. 고진훈 씨 댁이죠? 여기 땡땡 대학병원입니다. 네, 저희 남편이에요. 무슨 일이시죠? 조금 전 고진훈 씨가 사고로 실려 오셨는데 지금 수술이 급한 상황입니다. 얼른 오셔서 보호자 동의를 해주셔야 해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무슨 정신으로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까지 달려갔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네요. 제 몰골이 어땠는지 급하게 택시를 잡아서 탔더니 기사님이 최대한 빠르게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숨가쁘게 달려갔음에도 병원에 도착해서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남편의 사망 소식이었죠. 갓난쟁이를 안고 한순간에 과부로 전락한 저는
장례식이 모두 끝날 때까지 엉엉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어떤 실수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를 어긴 다른 차량 때문에 인도로 올라오게 된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이었는데요. 직접적인 가해 차량도 사실상 피해자라 어디 가서 제 슬픔을 따져 물을 수도 없었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수 있다는 게 야속하기만 했죠.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건 남편을 납골당에 안치하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군요. 그때 저는 혼이 쏙 빠져 있을 때라 시어머니를 무서워할 기력도 없었죠. 눈물 자국이 하나 없던 시어머니는 저와 제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진훈이 아이니? 아들? 네, 저희 아들이에요. 그래? 사고 경위는 들었다. 합의금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그분도 잘못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당장은 못 준다고 하신 거고 시간이 좀 걸린대요. 아무래도 금액이 크니까. 애 엄마가 이렇게 물러 터져서야 가해자 말을 믿니? 당장 그 돈 안 받으면 어떻게 살려고 하니? 이 집 너희 차가도 아니더만.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월세는 낼 수 있겠어? 애기 키우는 돈은? 여기 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거라. 네? 여기 집 정리하고 우리 집 들어와서 살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같은 말 2번 하게 만들지 마라. 한 번에 알아들어 먹으라고. 알겠니?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당시엔 정말 비현실적으로 들렸었죠.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서도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본능적인 반감이 들어 처음엔 싫다고 했어요. 제가 다시 일하면서 아이는 어떻게든 키울 수 있어요. 고맙지만 사용하겠습니다. 너한테 제안한 게 아니다. 이건 명령이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를 혼자 키우겠다는 거냐? 할 줄 아는 뾰족한 기술이라도 있어? 제가 원래는 한복 디자인을 했었는데 디자이너 같은 소리 안에 때려치워. 안 봐도 내 손자 밥 굶길 게 뻔하다. 우리 집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는데 애 딸린 가부가 그걸 거절할 처지냐? 잔말 말고 짐 싸서 들어와. 차갑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갑자기 덜컥 겁이 났었죠. 사실 이미 일을 쉰 지 오래된 상태였고 다시 일을 구한다고 해도 어린 아이들 두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말 맞다나 먹여주고 재워준다는데 애 딸린 과부가 거절하는 것이 이상한 거였으니까요. 저도 아주 바보는 아니었기에 시댁으로 들어간다면 생활이 편하진 않을 거라는 예상쯤은 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각오했던 것보다도 훨씬 냉혹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내어준 건 아이 방 하나였어요. 아이의 침대는 딱 봐도 굉장히 비싼 가구점에서 만든 것이었고 그 옆에는 간이 침대가 하나 놓여져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제 침대였죠. 그걸 보자마자 이 집안에서의 제 위치를 알 수 있겠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자를 낳은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는 저를 다른 가족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얘가 진훈이랑 살던 애다. 앞으로 집안 살림이나 심부름은 얘가 도맡아서 할 거니까 시킬 일 있으면 얘한테 시키도록 해. 다른 가족들은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과 제 형님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그분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해왔는데 첫눈에도 두 분 다 시어머니 밑에서 꼼짝없이 잡혀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종일관 절 보고 안쓰럽다는 눈빛을 하면서도 시어머니 말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너 앞으로 우리 집 일가를 알려주마.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전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너는 5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나머지 가족들 출근 준비를 도우면 돼. 출근하면 요일별로 정해진 집안일을 하고 내 손주 건강하게 자라도록 육아에도 힘쓰거라. 그리고 밖에서 사업하다 보면 잔심부림이 생길 때가 많아.
전화 오면 2번 울리기 전에 반드시 받고 시키는 대로 해라. 저녁에도 식사는 당연히 차려놓고 가족들 퇴근하면 다음날 입고 갈 옷도 미리 다려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여기 집에 적응하면 넌 주방 안쪽 방을 써라. 거기가 네 방이야. 말 그대로 식모살이를 하라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던 저는 그날부로 시어머니의 100평짜리 대저택에서 고된 식모살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5인 가족 전업주부가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나. 나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요. 직접 겪어보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마 더한 것도 견뎠을 테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굳은 일을 하게 된 날이면 남몰래 제 방에서 눈물을 훔치는 날도 많았어요. 그럴 때면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서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음을 삼키곤 했죠. 물론 해가 지나고 또 지나면서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몇 년 동안 매일같이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저의 모습이 아주버님 부부가 보기엔 안쓰러웠나 봅니다. 두 사람은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저에게 일절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는데요. 처음으로 심부름을 시키게 되었을 때는 정말 미안해하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재수씨 정말 미안한데 내가 오늘 지난 상반기 매출 자료를 두고 와서 말이야. 내 서재 책상 위에 보면 분홍색 파일 있거든. 그것 좀 가져다 줄래? 아, 네네 아주버님. 사무실로 바로 갖다 드릴게요. 고마워. 내가 모르고 깜빡해버렸네. 재수씨도 바쁠 텐데. 이게 제 일인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뿐만 아니라 틈이 날 때마다 시어머니 몰래 제 허드렛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아, 형님 내려놓으세요. 이거 어머님이 아시면 큰일 나요. 제가 설거지 얼른 끝내고 쓰레기도 알아서 버릴게요. 오늘 어머님 용인에서 고객사 미팅 있으셔서 밤 늦게나 돼서 더우실 거야. 걱정 마. 어떻게 동서가 해준 밥 홀랑 얻어만 먹고 일어날 수 있어? 설거지만 마치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그래도요. 형님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런 건 저한테 맡기셔도 돼요. 나야 맨날 앉아서 서류 작업하는 게 대부분인걸. 동서 지금 눈도 빨갛고 피부도 뒤집어진 게 너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그래. 준서가 엄마 얼굴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 오늘은 얼른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쉬어. 아, 감사해요. 저희 아들이 걷고 뛰고 말할 때까지 제가 그 집에서 버티고 또 아들 앞에서는 늘 방긋방긋 웃을 수 있었던 건 전부 아주버님 부부의 사려 깊은 배려 덕분이었어요. 사실 아이가 아직 옹알이를 할 때만 해도 아이를 끌어안고 운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 부부가 마련해준 숨구멍 덕분에 저는 저희 아들을 밝고 건강한 아이로 키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서 저희 아들은 제 삶 그 자체가 되었어요. 그 어린 게 벌써부터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알았는지 또래 아이들답지 않게 떼쓰는 법 한 번 없이 늘 예쁜 행동만 골라서 했어요. 또 제가 아이를 재우려고 읽어주던 책을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엄마한테 읽어주겠다며 나서기도 했죠. 그래서인가 저희 아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월등히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보다 먼저 눈치챈 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준서 너 이리로 와봐라. 지금 이 책들 다 네가 정리한 거냐? 아유, 어머님,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님 서재 청소하고 환기시킨다는 게 어딜 끼어들어? 난 지금 준서한테 물었다. 나랑 손주가 대화하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끼어들지 마라. 네, 어머님, 죄송해요. 준서 너 할머니가 묻잖니. 이거 네가 정리한 거야? 네, 알파벳 순서대로 놓으려고. 겁먹은 제 아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한참을 제 아들을 쳐다보다가 알겠다며 가셨어요. 그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 같은 눈빛이라 저도 마음이 불안하고 찝찝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당장 그 주 주말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저도 따라가면 안 되냐고 용기 내 말했다가 호되게 혼이 났죠.
혼자 남겨진 저는 제 아들을 어디로 데려갔을까 전전긍긍하며 기다렸는데 돌아온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대충 어떤 곳에 데려갔는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IQ가 143이란다. 143. 이 정도면 얘 아빠랑 큰아빠가 얘 나이였을 때보다 훨씬 높아. 어쩐지 애가 눈빛이 맑고 총명해 보이더라니. 이런 애를 그때 그 거지 같은 아파트에 놓고 올 뻔했다니 10년 감수했지. 아, 어머니, 그럼 준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시키시려고요? 그때까지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공부량은 차츰 늘려나가면 되겠네요. 아주버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하셨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머리 좋은 애가 어디까지 성장할 줄 알고 몇 년을 아깝게 썩혀? 당장 다음 주 내로 향후 1년치의 계획은 세워놔야겠지. 준서 엄마는 그런 줄 알고 그때까지 얘 운동이나 꾸준히 시켜놔라. 공부도 결국 다 체력이야. 어머님, 하지만 준서는 아직 5살이에요. 제 아들을 향한 시어머니의 과도한 욕심이 벌써부터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면서 불꽃이 튀겼어요. 시어머니가 엄청난 힘으로 제 뺨을 내리치신 거였죠. 곁에 있던 아주버님 부부가 깜짝 놀란 것은 물론 제 아들 역시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니까짓게 뭘 한다고 말을 얹어?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라. 가만 보면 내 손주가 영재라는 걸 더 일찍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니년 때문에 더 늦게 알게 된 것 같아. 앞으로 준서애미는 준서방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괜히 무식한 엄마한테 물들을라.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준서가 어린 게 걱정이 되니까 나온 말이지 어머니 뜻에 반한다는 말이 아닐 거예요. 감히 누구 편을 들어? 너도 회사에서 쫓겨나고 싶은 게냐? 보도 못한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곧바로 떨어지는 시어머니의 불효령에 더 이상 아무 말씀도 못하게 되셨어요. 결국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로 제 아들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죠. 한 집에 살면서 그럴 수가 있겠냐고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지만 대저택에서 시어머니 같은 독자자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니까 정말로 제 아들이랑 말 한마디 섞기가 어려워지더군요.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가 출장이나 사업적인 일로 집을 오래 비울 때만 저는 예전처럼 제 아들과 편하게 함께 있을 수가 있었어요. 둘이서만 남게 되면 아들은 항상 할머니가 싫다며 투정을 부렸어요. 할머니가 맨날 어려운 문제만 풀라고 시켜. 엄마처럼 자장가도 안 불러주고 책도 안 읽어줘. 맨날 외국인이랑 말하라고 시켜. 할머니가 우리 준서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준서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준서 좋으라고 하는 거야. 할머니가 집에 영원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할머니 너무 미워하지 마. 할머니도 알고 보면 좋은 분이셔. 엄마랑 준서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는 거 다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그런 거란다. 아들이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달래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시어머니는 상대가 어린 애다도 안 봐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애를 잘 달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라도 애가 할머니 말을 잘 듣도록 해야만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속에선 아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엄마한테서 자식을 뺏어가다뇨. 저는 조금 덜 좋은 음식을 먹고 덜 따뜻한 곳에서 자라더라도 이 집에서 내 애를 데리고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구직 사이트를 알아보고 차라리 다른 집 도우미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사 도우미 일도 알아보곤 했어요. 그러다가 그 문서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일본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가셨을 때였어요. 저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시어머니가 안 계실 때 잔소리 안 듣고 대청소를 끝내버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던 중이었죠. 당연히 시어머니의 서재도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제 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가 있는 거예요. 봉투는
누가 열어보지 못하게 꽁꽁 쌓여 있었지만 제가 손재주가 좋은 편이라 티나지 않게 봉합된 부분을 열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 아들이 이야기해주는 것만 들었지 시어머니가 애한테 정확히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는 몰랐기에 내용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주위를 살피고 안을 들여다보았는데요. 당연히 교육 관련 문서인 줄 알고요. 그런데 문서의 내용을 읽어본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님께 제 은퇴자금 20억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문서에는 이러한 메모가 적혀 있었고 저도 알지 못했던 남편의 보험금 관련 문서가 아들의 교육 관련 문서와 섞여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편의 사망일 하루 이틀 후에 급하게 보험금 수령일을 바꾼 흔적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남편은 자신에게 보험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도 몰랐겠더군요. 보험 관계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서에는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남편의 사인을 흉내낸 서류들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서에는 그게 어떤 문서인지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이 가득했죠. 서류 봉투 밑에 같이 딸려있던 USB 파일까지 확보하니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제 남편의 죽음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보험 관계자와 사기를 쳤다가 지금은 그 사람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에 저는 두 손이 벌벌 떨렸다가 정신을 퍼뜩 차리고는 당장 그 문서를 가지고 나가 가까운 프린트 가게에서 전부 복사를 하고 스캔을 떠 컴퓨터 파일로 보관했어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었죠. 그 문서는 저에게 굉장한 기회였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평생 이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게 뻔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저야 끝내 대젓하게 노예로 죽어도 상관없지만 제 아들을 이런 사람의 손에서 자라게 둘 수는 없었어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죽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보험금부터 챙길 생각을 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는 일단 그 문서를 제 집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고 USB도 시어머니가 절대 찾지 못할 곳에 숨겨놓았어요. 물론 원래의 문서는 아무도 뜯어보지 않은 것처럼 다시 완벽하게 밀봉해 놓았고요. 당장 다음날 오전이면 시어머니가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 일단은 모른 척하고 이 문서를 제대로 활용할 적당한 때를 찾기로 했죠.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평소와 같이 행동했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행여나 들릴까봐 속으로는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혼신의 연기는 고작 반나절도 채 가지 못했어요. 다음날 예정대로 오전 일찍 집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짐도 푸르기 전에 절 불러내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처 표정을 갈무리하기도 전에 엄청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평생 동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요. 준서 엄마 이리로 와봐라. 네 어머님 부르셨어요? 늦어도 이번 주 내로는 준서를 진철이 아들로 입양시킬 거니까 그리 알아라. 네? 입양이라뇨? 말 그대로 이제 준서는 네 아들이 아닌 진철이랑 현영이 아들이야. 준서의 앞날이 창창하려면 사업적 기반이 탄탄한 아빠와 변호사인 엄마가 있는 게 훨씬 좋을 거다. 그러려면 일단 너랑 정부터 떼야겠지. 이제 앞으로는 가족들 없는 시간대에만 몰래 나와 일하도록 해. 가족들 다 나와 있을 때는 네 방에만 숨어 있고 피치 못하게 나오더라도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붙이지 말아라. 특히 최대한 준서 눈에 띄지 말란 얘기야. 우렁각시처럼 일하라고. 알겠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는 어차피 한 집에 사는 한 가족인데 입양을 하고 또 눈에 띄지 말고 일하라는 게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님. 무식한 년.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랑 족보상 우리 집 장손이 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야. 내 손주는 우리 집 대를 잇고 가업을 물려받아야 한단 말이다. 준서한테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진훈이랑 네 핏줄이라는 거다. 진훈이도 너도 공부머리도 없는 데다가 흥미도 못 붙였던 애들이니
괜히 내 손주 옆에서 예술이니 뭐니 헛바람 들게 할 가능성이 커. 그 싹을 내가 애초에 잘라내려고 하는 거야. 알아들었으면 당장 오늘부터 하던 일 모두 준서가 귀가하기 전에 끝내고 얼른 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거라. 알았어?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한다고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건 제 아들과 저를 영영 떼어놓겠다는 말에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더군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준수 앞에서는 진로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맨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만 하고 아주버님 아들로 입양되어도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대신 준서랑 얼굴 보고 대화는 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일절 그림이니 사진이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않을게요. 정말이요. 어머님 제발. 시끄러워. 이거 봐. 무식해서 지금 내 말에 속뜻도 이해를 못하고 있잖냐. 이런 걸 말하는 거다. 애가 벌써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 엄마가 누군지 전부 아는데 지 엄마가 이렇게 멍청하게 구는 모습을 자꾸 보면 무의식 중에 무슨 생각을 하겠냐.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제가 아무리 울고 빌어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날의 가사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식사도 못한 채 방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말을 한 번에 따르지 않고 반항했다는 이유로 저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며 그날 저녁은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외식을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저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용서를 구했죠. 제가 무조건 다 잘못했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복종하겠다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제 방문을 풀어주셨어요. 하루 종일 우느라 지친 저도 방문 장치가 풀리는 소리만 듣고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죠. 체감상 눈을 감은 지 1분 정도 지난 것 같았는데 저는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화들짝 놀라면서 깼어요. 제 방문은 열려 있었고 온 사방이 어두컴컴했죠. 동서, 나야. 절 깨운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아무리 형님이 절 몰래 도와주신다고 해도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오신 적은 처음이었기에 정말 깜짝 놀랐죠. 형님은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속삭이며 말했어요. 동서, 운전할 줄 알지? 네? 네네, 할 줄 알아요. 이 키 가지고 얼른 준서랑 같이 도망가. 지금요? 어머니가 준서 우리한테 입양시킨다는 얘기는 들었어? 네, 들었어요. 어머님이 당분간은 동서랑 준서가 한 집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준서를 해외로 보내고 동서를 집에서 내쫓으실 거야. 네? 쉿. 너무나도 기함할 만한 소리에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목소리가 커졌고 형님은 황급하게 제 입을 막았어요. 저희는 한동안 숨소리도 내지 않고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인기척이 들리는지 귀를 바짝 기울였습니다. 오래 기다려보아도 침묵만 계속되자 그제서야 경계를 푼 형님은 제 손에 차키를 직접 쥐어주며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그게 당장 내일이 될지도 몰라. 어머님 성격 알잖아. 지금 얼른 준서 데리고 도망가. 저는 황급하게 최소한의 짐만 챙기고 방 밖을 나서려다가 멈칫했어요. 제가 뒤를 돌아보자 형님은 엄한 표정으로 절 재촉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멀리 가. 어서. 잠깐만요. 그 전에 형님께 드릴 게 있어요. 저는 전날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남편의 보험금과 관련된 서류 복사본을 형님한테 건넸어요. 형님은 유능한 변호사니까 아마 뭐래도 저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서류를 건네면서 저 스스로도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싶었네요. 어쨌든 형님은 문서를 받아들고 얼른 다시 아주버님과 함께 쓰는 침실로 돌아갔고 저는 잠든 아들을 깨워 몰래 아주버님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손에 땀이 너무 나서 몇 번이나 핸들 위에서 손이 헛돌았을 정도로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저희는 무사히 차고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집 앞을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나오시더군요. 염라대왕 같은 그 모습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빽 질렀어요. 네 어디서 내 손주를 감히 어디로 빼돌리려고?
야, 너 거기 안 서? 저는 가까스로 차로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피해 차를 빼내고 곧장 달아나 버렸어요. 헤드라이트를 켜고 덜덜 떨면서 그 지옥 같은 저택이 있는 곳을 벗어났죠. 큰 도로에 올라탔을 뿐인데도 그 해방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릴 정도로요. 저는 잠시 갓길에 차를 대고 감정을 추스른 다음 침착하게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 길 위에 올라탔습니다. 새벽이라서 도로 위는 차도 거의 없고 한적하더군요. 어느 정도 시댁과 멀어졌을 때 저는 다시 차를 세워 최대한 시어머니가 예상하지 못할 지역으로 내비를 찍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불빛이 제 눈으로 날아오면서 제 시야를 괴롭혔어요. 불빛이 나오는 곳을 보니 시어머니의 차가 엄청난 속도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화들짝 놀라서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한 발 빨랐습니다. 제 차 앞을 제대로 가로막으시더니 곧장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는 제 옆으로 온 거예요. 저는 일단 급한 대로 문을 모두 잠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운전석 창문을 사정없이 두드리며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너 당장 안 나와? 가려면 혼자 가든지 내 손주는 내놓으란 말이다. 너 이거 차량 절도야. 네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머님 제발 이러시면 위험해요. 어머님도 저희도 다 위험해진다고요. 전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죠? 문 안 열 거고 어머님이 못 찾으시는 곳으로 도망갈 거예요. 웃기는 소리. 내가 널 이미 차량 절도범으로 신고했어. 곧 경찰들이 올 거다. 경찰들이 늦게 오더라도 네가 이 차로 어딜 가든 내 손바닥 아니야. 이 차에 내가 위치 추적 걸어놓은 거 몰라? 우리 가족 차엔 전부 내가 위치 추적을 걸어놓았다고. 뭐라고요? 대체 왜 그런 소름 끼치는 짓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좀 내버려 두세요. 세상에 위치 추적이라니. 저희는 시어머님이 인형처럼 통제해도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시끄러워. 당장 나와. 저도 그런 상황까지 가자 평소에는 절대 말 못했을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고래고래 외치고 있었고 시어머니 역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말대로 경찰차가 저희를 향해 오더라고요. 저는 왈칵 울음이 터졌어요. 결국 이렇게 하나뿐인 기회를 날리고 탈출에 실패하는구나 싶어서요. 경찰차에서 경찰이 내리자 시어머니는 반색을 하며 여기 차량 절도범이 있어요. 라고 소리를 쳤는데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다가온 경찰들이 제 쪽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시어머니의 신원만 확인하더니 곧바로 시어머니를 제압하는 거 있죠. 그걸 보던 저도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라 쳐다보았고 시어머니 역시 화들짝 놀랐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절도범이 아니라 저 차 안에 있는 애가 절도범이에요. 전 그냥 선량한 시민이라고요. 선량한 시민이라고요? 웃기지 말아요. 이 악마 같은 인간. 당신은 한낱 보험 사기범이자 가정폭력범일 뿐이에요. 동서가 저 차 절도범이라고요? 제가 직접 동서한테 차 키를 건네줬어요. 당신 같은 인간한테서 벗어나라고. 네가 감히 어디서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짓거려. 저 차는 내 차라고. 너도 차량 절도 공범이야. 조용히 하세요. 저희가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 차는 고진철 씨 명의로 되어 있고 고진철 씨가 직접 전화로 절도가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오히려 당신이 저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다고 사생활 침해를 신고한 상황이라고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김복희 씨, 여기까지 오시면서 신호를 몇 개나 어겼는 줄 알아요? 속도 제한은 또 얼마나 어겼고요. 일단 서로 이동하시죠. 거기서 나머지 얘기는 차차 하시고요.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경찰분들에게 끌려가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너지는 걸 보았네요. 저는 따로 법에 저촉한 행동을 한 게 없어 경찰들은 시어머니만 데리고 사라졌고 그제서야 형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도 차에서 내려 형님을 맞이했죠. 동서, 괜찮아?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네, 괜찮아요. 형님은요? 이게 다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경찰 부른 거예요? 나야말로 아직도 안이 벙벙해. 동서가 아까 건네준 자료 보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제 걱정 마. 우리 전부 어머님의 그늘 밑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형님은 유능한 변호사니까 형님만 믿어요. 결정적인 역할은 동서가 있는 걸. 이제부터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될 거야. 동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 잘 해낼 수 있지?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아주버님과 형님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와의 법정 싸움을 해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불법적으로 가로채간 남편의 보험금을 전부 돌려받고 그동안 당했던 가정폭력에 대한 보상도 철저하게 받아냈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사실 그다지 어려울 건 없었어요. 이미 아주버님과 형님도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모아두었던 증거가 차고 넘쳤고 집안 대표 부엌대기로 지난 몇 년을 살았던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모든 죗값을 한꺼번에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았던 탓에 실형을 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오히려 감방이라도 들어가는 게 나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업체도 집도 재산도 시어머니에게 남아있지 않아 어차피 갈 데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무서운 사람의 초라한 최후를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좋진 않더군요. 연민 같은 걸 느낀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그냥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 찜찜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던 저는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뒤 시어머니 면회를 딱 한 번 갔었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돈도 많으시면서 왜 제 남편의 보험금까지 그렇게 탐을 내셨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고작 그거 물어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멍청한 년. 내가 비록 내 자식 농사는 망쳤지만 손주는 또 하나의 기회였잖냐. 그런데 그놈이라고 제 큰아빠랑 아빠 안 닮았을 거란 보장이 있어? 그런 확실하지 않은 일엔 쉽게 투자하는 거 아니다. 어디서 꽁으로 얻게 된 자금이 있으면 모를까. 그럼 제 아들을 어머님 입맛대로 키울 수 있는지 시험해보겠다고 그 모든 일을 저질렀다고요? 그것도 본인 돈으로 하기 아까워서 내 남편, 아니 당신 아들 목숨값으로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원래 사업이란 그런 거야. 니까짓 게 뭘 안다고. 왜 당신이 감방까지 갔는데 지금까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알겠네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고 악마 그 자체예요. 지금도 당신이 뭘 잘못해서 거기 감방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죠? 그냥 평생 모르고 살다 가세요. 그 차가운 감방 바닥에 있다가 가시라고요. 어차피 감방에서 나와도 저희 중 누구도 당신을 걷어주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제 아들과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땐 저도 그동안 당했던 거 지금보다 훨씬 더 독하게 갚아줄 테니까. 기가 차서 정말. 저는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지난 몇 년 동안 저에게 소리 질렀던 것보다 몇 배는 더 사납게 일침을 놓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봐서인지 그 야차 같단 여자도 조금 움찔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창살 안에서 죄수복을 입고 있는 할머니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졌어요. 저와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진짜 엄마가 된 것이죠.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에게서 받아낸 돈으로 드디어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와 저와 제 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한동안 아들과 함께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얼마 전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의 연락을 받고 다시 디자이너로서의 일도 조금씩 시작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네 부부와 가끔 연락도 하고 식사도 하며 잘 지내고 있고요. 어렵게 찾은 행복이니만큼 앞으로는 지금의 행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늘 안전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